최근에 한국의 연금제도가 세계 47개국 가운데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죠. 2023년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해 42위에 머물렀다고 하죠. 머선은 한국의 연금제도에 C등급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같은 등급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도 C등급 중 가장 낮은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노후를 대비해줄 연금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스토커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황과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아까 언급드렸던 보고서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 보고서는 미국 컨설팅 업체 머서, 호주 모나시 대학이 함께 조사한 보고서로 작년에 우리나라는 51.1점을 받아서 41위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더 높은 점수인 51.2점을 받았는데도 순위는 더 떨어져서 42위, C등급을 받은 거죠. 물론 C등급에 우리의 친구들 일본과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도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점수로 꼴찌를 기록한 게 충격입니다. 일본은 56.3으로 30등, 중국은 35등, 대만도 39등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뒤처진 42등을 기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가 태국, 튀르키예,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정도로 5개 나라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를 제외하면 4개 국가는 최근 경제 위기나 파산 혹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 국가들보다 살짝 낫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연금 도대체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 혜택 수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연금 혜택 수준이 가장 형편없는 나라로 평가를 내렸는데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를 적정성이라고 합니다. 납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뜻하는 이 적정성이 39점으로 꼴찌인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1985년생 이후 출생한 가입자 예상 월 수급액이 66만 원으로 올해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만 6,735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실제 올 7월에도 맥킨지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47%에 불과해 국민의 노후에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OECD 평균의 한 58% 하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니까 처참한 거죠. OECD에서도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65에서 75% 정도로 권고하고 한국에 경고를 내렸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기초연금으로 이를 소위 땜빵하고 있어요. 노후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으로 더 보조해주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예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이면 연금 재정이 바닥나게 된다고 하죠. 물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바닥나서 못 받는 거 아니냐 혹은 그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이 그렇죠. 실제로 KBS에서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율과 재정 방식이 변경된다고 하죠. 현재는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가식으로 전환된다고 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개 적립식이 아닌 부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도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우리처럼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부가식으로 바꿨죠. 다만 그렇게 할 경우 9%에 불과한 현재의 보험료율이 2080년에는 35%까지 치솟습니다. 차후 우리의 노후 대비를 미래 세대가 버는 수입의 40% 가까이를 세금을 떼가면서 더 큰 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이고 이러한 연금 고갈이 생각보다는 더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적 우려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논의의 초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데 맞춰져 있죠. 논의 주체들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놓고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견이 많아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논의를 하다가 막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해요. 최근엔 국회 연금특위가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을 고려한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밝혔거든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를 정하기에 앞서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건데 그러자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 구조를 손보느라 연금개혁이 또 좌초될 수밖에 없죠. 국회뿐만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방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를 아예 제시하지 않고 각종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향성만 두루뭉술하게 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해야 할지는
결국에는 정치권, 행정부 모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KBS의 팩트체크를 하면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게 국민연금이 현행 체계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점검하고 장기 재정 전망과 연금 보험료 조정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이나 소득 대체율이 조정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지지부진한 결과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와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 걸까요? 전 당연히 우리가 국가연금제도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싫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늘 어려운 투자 말고 정말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고 정부에서도 건의하는 노후 대비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절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것, 이 의미 자체로 정부에서도 개인의 노후 대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연금저축과 IRP 두 개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훨씬 크죠.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선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적용받죠. 그만큼 부과된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 원까지 상향돼서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어떤 걸 가입해야 될까요? 저는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최대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상황이 어렵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금 수령자나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IRP가 조금 더 유리해요.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 IRP는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대 공제 한도만큼 납입했을 때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9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IRP는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환급금이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만 생각해서 IRP에 무작정 붙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IRP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시에 자기 상황에 맞게 납입액은 신중하게 정해서 오랜 기간 장기 투자할 상품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토커에서는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우리나라가 받은 C등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위험성과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금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요. 매번 제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제도를 다루면 몇몇 분들이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연금제도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개인 스스로 걱정 없이 노후를 국가만 믿고 살아가긴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연금 개혁을 하고 독일도 지금 연금 소득 대체율에 대한 조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한국의 연금 제도를 믿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많은 3040 세대의 경우 탈퇴하고 싶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하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연금 제도를 보는 신뢰성과 투명성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개인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다양한 주식이나 채권, ETF 등 금융 투자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미래의 가난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릴스토커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 방법들을 댓글로 남기면서 우리 같이 노후를 대비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